안녕하세요. 편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꾸렁이에게 잡아먹힌 연희. 옛날에 아주 귀한 보물을 둘이나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보물 하나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아버지와 사는 연이라는 처녀였습니다. 연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오래된 연못이었습니다. 양쪽에 버티고 있는 근산 골짜기에 있어서 아무리 지독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질 않았지요. 또 연못 둑이 얼마나 튼튼한지 큰 홍수에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벼농사를 지으려면 논에 물을 대야 하는데 마을 일을 맡아보는 덕만아범이 이른 아침에 삽을 둘러매고 연못으로 물꼬를 들어갔습니다. 물꼬를 트려고 하는데 저만치 희뿌연 안개 속에서 큰 나무 기둥 같은 것이 물 위에 떠서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도대체 뭘까? 덕만아범이 가까이 가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였습니다. 너무 놀라 뒤돌아서는데 구렁이가 물 위로 치솟더니 덕만아범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연못 물고 들어간다고 나간 사람이 한나절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리저리 다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덕만아범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물고 트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볼일을 보러 간 게야 하고는 우선은 논에 물 댈 일이 급하니 빨리 물꼬를 트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건장한 용이 총각이 갓난아범과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갓난아범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연못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나타나서 용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예끼 이 사람, 아무리 구렁이가 크기로써니 어찌 사람을 삼킨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둑에 서서 보니 연못에 큰 나무 기둥 같은 것이 둥둥 떠있는 것이에요. 물고 가까이 간 다음에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렁이가 물보라를 치며 솟아오르더니 순식간에 용이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자자, 어서 연못으로 가보세. 사람들은 손에 삽이며 곡괭이,
쇠스랑을 하나씩 들고 연못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연못 두 개 있던 시커먼 나무 기둥 같은 것이 물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로 집채만큼 큰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가 물에서 솟아오르더니 맨 앞에 있는 사람을 꿀꺽 삼키고는 연못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연못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논에 물을 대야 모내기를 할 텐데 하고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물 없이 모내기를 못하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게 되고 이듬해에는 모두 굶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구렁이가 무서워 아무도 물꼬를 틀어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마을 사람들은 몹시 애가 탔습니다. 바로 그때 연희가 구렁이를 잡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말렸지만 연희는 각오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구렁이를 없애고 돌아오겠어요. 힘센 청년도 못 당하고 구렁이 밥이 되었는데 여자 몸으로 어떻게 집채만한 구렁이를 잡겠다는 게냐? 제게 다 생각이 있으니 지금 집에 가셔서 바늘을 있는 대로 다 갖다 주세요. 마을 일이라면 늘 앞장서는 당차고 똑똑한 연희가 하는 말이라 모두 집으로 달려가 바늘을 죄다 들고 나왔습니다. 연희는 미리 챙겨온 보자기를 풀더니 깨끗한 치마 저고리 한 벌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 옷에 바늘을 모두 꽂아주세요. 연희는 사람들이 가져온 바늘을 촘촘하게 옷에 꼽더니 그 옷을 입고 구렁이를 잡겠다며 연못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연희가 걱정이 되어 연못 가까이까지 따라갔습니다. 연희가 둑에 올라서니 집채만한 시커먼 구렁이가 죽은 듯이 연못 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연희를 발견하고는 연희가 있는 곳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오는 게 아니겠어요? 연희는 두 주먹을 꽉 쥐고는 구렁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미끄러져 오던 구렁이는 연희를 한 입에 꿀꺽 삼키고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구렁이 뱃속으로 들어간 연희는 그만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연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렁이 뱃속이었지요. 정신을 가다듬고 누워서 온몸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그러니 연희 옷에 꽂혀있던 수많은 바늘이 구렁이 뱃속 여기저기에 박혔습니다. 연희는 옷에 꽂혀있던 바늘이 모두
구렁이 뱃속에 박힐 때까지 몸을 굴렸습니다. 구렁이는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마구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자 연못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구렁이는 죽은 거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 둑에 올라선 사람들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난번 본 것보다 배는 더 커 보이는 시커먼 구렁이가 죽어서 물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결국 연희가 구렁이를 잡았구나. 그런데 연희는 어디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있을 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연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 몸에 밧줄을 묶어서 간신히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배를 갈라보니 연희는 구렁이 뱃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미끼로 구렁이를 잡았구나. 마을 사람들은 죽은 연희를 조심스레 꺼내어 연못 둑에 눕혀놓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연못 둑에 고이고이 묻어주고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물 둘 중에서 하나를 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연희 덕에 연못 물꼬를 터서 논마다 가득 물을 대어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내기를 한 논에는 벼가 부쩍 자라 피살이를 할 때쯤 되자 연못 가운데 어른 주먹만한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연희 얼굴같이 발그스름한 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죽어서 핀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연희꽃이라고 불렀는데 연희꽃이라는 말을 줄여서 나중에는 연꽃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꽃의 신이 된 한락궁이 옛날 김진국과 임진국이라는 사람이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을 찾아가 100일 지성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자식을 하나만 내려주소서.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으니 부디 핏줄만 있게 해 주소서. 이 지성에 부처님이 감동을 했는지 10달 뒤 같은 날 같은 시에 김진국은 아들을 낳고 임진국은 딸을 낳았습니다. 김진국은 아들 이름을 사라라고 짓고 임진국은 딸 이름을 원강암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라와 원강암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늠름한 청년과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김진국과 임진국은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원강아미가 임신을 하여 배가 남산만큼 커졌습니다. 어느 날 옥황상제가 사라에게 서천 화원의 꽃을 관리하는 꽃감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대를 서천 꽃감관에 임명하노니 당장 서천으로 떠나거라. 알겠습니다, 옥황상제님. 사라는 만삭이 된 원강아미를 데리고 서천으로 떠났습니다. 원강아미는 홀몸이 아니라 여행길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지친 원강아미는 백나무 아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원강아미는 꼼짝도 하기 싫다며 사라의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근처에 인가가 있는 모양이니 기운을 내쉬구려. 사라는 아내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개 짖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이윽고 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자연장자라는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자연장자는 딸이 셋 있었는데 두 딸은 사라 부부를 재워주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곧 해산할 사람을 내쫓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며 재워주자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사라 부부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원강아미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 이름을 산신만산 한라궁이라고 합시다. 사라는 아기 이름을 짓고는 길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은 후유증으로 원강아미는 몸이 많이 약해져서 함께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을 좀 맡아 주십시오. 사라의 부탁을 이번에도 자연장자의 두 딸이 반대했습니다. 하룻밤 재워준 은공만도 얼마인데 이젠 병든 아미와 갓난 아기까지 맡아달라고 하네. 하루에 10량씩 돈을 내라고 하세요. 그러자 막내딸이 나섰습니다. 언니들은 너무 인정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면 벌을 받게 돼요. 그러자 자연장자는 400냥을 가지고 와서 원강아미와 한라궁이를 데려가라고 계약을 하고 모자를 맡았습니다. 사라는 얼레빗을 잘라 반쪽을 원강아미에게 주며 혹시 우리가 오래 못 만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이 빚을 한라궁이에게 신표로 주구려 하고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몇 달 뒤에 아내와 아들을 데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꽃감관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자연장자는 원강아미와 한라궁이를 몹시 학대하면서 온갖 굳은 일과 힘든 일을 다 시켰습니다.
힘든 일을 참다 못한 한라궁이는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 서천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이 얼레빗은 내 아버지가 남기신 신표이니 이걸 갖고 가거라. 원강아미는 반쪽짜리 얼레빗과 메밀범벅 3덩이를 한라궁이에게 내주었습니다. 한라궁이가 몰래 집을 나서서 얼마쯤 갔을 때였습니다. 자연장잔의 집을 지키던 커다란 개들이 짖으며 쫓아왔습니다. 한라궁이는 얼른 메밀범벅 한 덩이를 던지고 개들이 그것을 먹는 사이에 천리를 뛰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개들이 덤벼들자 이번에는 메밀범벅 한 덩이를 주고 만리를 뛰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개들이 악착같이 쫓아오자 한라궁이는 다시 메밀범벅을 던져주고 10만리를 뛰어 개들을 떼어놓았습니다. 고생 끝에 서천하원에 다다른 한라궁이는 아버지에게 얼레빗을 내밀었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반쪽짜리 얼레빗을 한라궁이의 빗과 맞춰보고는 꼭 맞는구나. 내 아들 산신만산 한라궁이가 맞구나 하며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꽃 구경을 시켜주마. 사라는 한라궁이에게 여러 가지 꽃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을 웃게 하는 깔깔꽃, 사람을 죽이는 술의 멜망 악심꽃, 눈물을 흘리게 하는 훌쩍꽃, 죽은 사람을 살리는 도로사리꽃 등 별의별 꽃이 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라궁이는 어머니가 울면서 애타게 부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한라궁이는 서둘러 자연장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한라궁이가 묻자 자연장자는 시뻘건 눈을 부라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어미는 너를 도망치게 한 죄로 죽였다. 이제 내가 죽을 차례다. 자연장자는 한라궁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라궁이는 이럴 줄 알고 아버지가 챙겨준 꽃들 중에서 깔깔꽃을 꺼내어 획 던졌습니다. 그러자 자연장자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과 딸들, 하인들까지 깔깔거리며 땅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라궁이가 훌쩍 꽃을 던지자 모두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자연장자는 한라궁이를 죽이려고 악착같이 덤벼들었습니다. 한라궁이는 술의 멜망 악심꽃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자연장자와 그의 식구들은 모두 숨이 끊어졌습니다. 마음씨 착한 막내는 살려야지. 한라궁이는 도로사리 꽃으로 자연장자의 막내딸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르쳐준 대밭으로 가서 어머니 원강아미의 시체를 찾아
도로사리꽃으로 어머니를 살려댔습니다. 한라궁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서천 화원으로 갔습니다. 세 식구는 이제야 비로소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버지가 저승으로 가자 한라궁이는 세상의 모든 꽃을 맡아보는 꽃의 신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 옛날 옛적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고 아들 또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들이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멀리 산 너머에 있는 부잣집으로 머슴살이를 하러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계십시오. 짐을 꾸린 아들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머슴살이를 끝내고 돌아오면 부인에게 더 잘하리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시오. 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는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인 자신보다 며느리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아 셈이 났던 것이지요. 아들이 떠나고 작은 조가집에는 어머니와 며느리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는 며느리를 들들 볶으며 구박을 했습니다. 첫 닭이 울었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해? 어서 일어나지 못해? 해가 기운 지가 언젠데 도대체 저녁밥은 언제 하려고 그렇게 꾸물거리니? 네 서방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데 너는 벌써부터 게으름을 피우는 거야? 어머니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며느리에게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잠시도 쉬는 꼴을 못 보았지요. 그리고 며느리가 하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면 우물가에서 무얼 했기에 이렇게 오래 걸려? 물을 길어오라니까 어디서 놀다 온 거지? 하고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또 빨래를 하고 오면 어휴,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걸레지 빨래를 해온 것이냐? 하면서 깨끗하게 빨아온 옷 가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발로 콱콱 밟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말하는 모습, 걸어 다니는 모습, 웃는 모습까지도 어느 것 하나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어머니의 구박에 눈물 짓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혼자 고생을 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편 머슴살이를 하는 남편도 집에 있는 아내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빨리 가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살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든 며느리를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며느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며느리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릴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 멀리서 혼자 고생하는 서방님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게야. 그래, 오늘은 어머님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겠어. 며느리는 서둘러 장에 나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은비녀를 팔아 고기와 쌀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정성껏 쌀을 씻어 깨끗한 솥에 담아 아궁이에 올렸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고기도 구웠습니다. 며느리는 뜸이 잘 들었는지 보려고 솥뚜껑을 열고 밥풀 몇 개를 집었습니다. 밥풀을 입에 넣고 먹어보니 먹기 좋게 밥이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부엌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고소한 음식 냄새가 나자 어머니는 문 밖에 몰래 숨어서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너는 위아래도 없냐? 어른이 드시기 전에 먼저 밥을 먹다니.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버르장머리냐? 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납게 몰아붙이면서 다짜고짜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계속 맞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몽둥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밥이 거의 다 되어가면 밥이 잘 지어졌는지 보려고 먼저 밥풀 몇 알을 씹어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사실을 잘 알지만 트집을 잡기 위해 며느리가 솥뚜껑을 열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지요. 매를 맞고 쓰러진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단숨에 달려와 슬피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이오.
부인, 우리 불쌍한 부인. 아들은 불쌍하게 죽은 아내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햇볕이 잘 드는 길가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여름이 되자 며느리의 무덤가에서 이름 모를 풀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마치 하얀 밥풀을 입에 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쩜 무덤가에 이리 고운 꽃이 피었을까? 꽃이 꼭 밥풀같이 생겼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무덤가에 핀 낯선 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어휴, 그래요. 꼭 그 집 며느리가 하얀 밥풀을 입에 물고 있는 것 같네요.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넋이 한이 되어 꽃으로 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꽃 며느리 밥풀이라고 불렀습니다. 죽부인 이야기. 옛날 어느 나라에 고든 성품을 가진 대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나무의 성은 죽씨였습니다. 죽씨는 성품이 강직하여 옳고 그른 일을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임금은 백성들이야 굶주리건 말건 술과 놀이에 빠져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백성들을 시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말했습니다. 불로초란 사람을 늙지 않게 해주는 신비로운 약초였지요. 아무리 임금이라 한들 어찌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간신들은 임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짜 불로초를 구해와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임금은 몹시 좋아하며 간신들에게 많은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성품이 강직한 죽씨가 임금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간신들을 멀리하고 백성들을 잘 돌보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 글을 올린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전하, 지금 나라 안에는 전하를 비방하는 책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책을 읽으면 틀림없이 전하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안의 모든 책들을 불태워 버리도록 하시지요. 또한 그 책들을 쓴 선비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하십시오. 임금은 죽씨를 비롯하여 나라 안의 모든 선비들을 잡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죽씨를 잡으러 몰려올 거라는 소식에 죽씨 부인은 남편을 피신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대감, 저 뒷산에 조그마한 도굴이 있습니다. 우선 그리로 피하십시오.
아니요. 죄가 없는데 왜 피한단 말이오? 죄가 있어서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시 숨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감이 잡혀가시면 훗날 나라 일은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부인의 말도 그럴듯하여 죽씨는 잠시 피해 있기로 했습니다. 죽씨가 보이지 않자 나라에서는 죽씨 부인을 잡아갔습니다. 포도청에서 곤장 100대를 맞고 풀려난 죽씨의 아내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죽씨의 어린 아들이 바구니에 밥을 담아왔습니다. 죽씨는 어린 아들에게 부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 너는 절대로 글을 배우지 말거라. 이 혼탁한 세상에는 글을 아는 것조차 죄가 된다. 그저 조용한 시골에 들어박혀 조용하게 살거라. 한동안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귀한 책들이 불태워지고 선비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라 안에는 책이란 책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임금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얼마 후 세상이 다시 조용해지자 죽씨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일구어 채소를 가꾸어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뒤 세월이 흘러 임금이 바뀌고 죽씨의 아들 간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간은 친구 태공과 함께 낚시를 하러 나갔습니다. 태공이 낚싯대에 갈고리를 끼우는 것을 보고 간이 말했습니다. 큰 낚시는 구부러진 갈고리가 필요 없네. 그저 곧고 곧은 낚싯대로만 고기를 낚으면 된다네. 이런 낚시를 곧은 낚시라고 하지. 자네의 굽은 낚시로는 작은 고기밖에는 낚지 못하네. 곧은 낚시는 나라를 낚을 것이고 굽은 낚시는 겨우 물고기를 낚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야. 맞네, 맞아. 자네 말이 맞다. 태공은 무릎을 치며 감탄을 했습니다. 그 후 태공은 간의 말을 명심하여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태공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나 어려운 일을 결정을 할 때 항상 간의 의견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태공은 그런 간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훗날 임금의 스승이 된 태공은 임금에게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옳은 길을 가르쳤습니다. 나라 안에는 태공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태공과 같은 사람 뒤에 간이라는 훌륭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간은 장가를 들어 귀여운 딸을 낳고
딸의 이름을 빙이라고 짓고 곱게 키웠습니다.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송씨 성을 가진 정년의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송공의 사람 됨됨이는 내 이미 알고 있다. 송공의 평소 행동을 보면 참으로 우리 딸과 짝이 될 만하다. 간이 크게 기뻐하며 송공을 사위로 맞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빙을 사모하는 의남이라는 종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남이 용기를 내어 빙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빙이 예쁘게 핀 모란 꽃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남자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단 같은 댕기머리, 잠꽃 같은 그 얼굴, 아리따운 아가씨, 나를 한번 보아주오. 빙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글을 한 장 써서 노래를 부른 의남에게 보냈습니다. 사람에게는 절개가 하나뿐입니다. 그 절개가 꺾이게 되면 어찌 다시 세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을 읽은 의남은 몹시 부끄러워 멀리 달아났습니다. 얼마 후 빙은 송씨 정년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빙을 죽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죽부인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종종 이웃 사람들이 아부를 하거나 누군가를 헐뜯는 소리를 해도 죽부인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죽부인은 가끔 안개 낀 아침이나 달이 밝은 저녁에 시를 읊으며 산책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사람들은 죽부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죽부인의 남편 송씨 역시 죽부인 못지않게 강직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곡성산으로 단풍 구경을 간 송씨가 어쩐 일인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송씨가 돌이 되었을 거라고도 하고 신선이 되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죽부인은 오랫동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송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달이 뜨면 장독 위에 물 한 그릇 넣어놓고 송씨가 돌아오길 빌었습니다. 그래도 송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부인은 하루하루 수척해져 갔습니다. 오랜 세월 송씨가 돌아오지 않아도 죽부인은 남편 송씨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죽부인을 열렬하고 칭송을 하였습니다. 첫날 밤에 방귀를 뀐 색시. 옛날에 어떤 색시가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습니다. 결혼식을 한다고
잔뜩 고생을 하다가 마음이 놓여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신랑 앞에서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니 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신랑이라는 작자가 그걸 보고는 안색이 싹 달라졌습니다. 이 신랑은 속이 밴댕이만큼 좁아 그 길로 신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전날 밤에 신랑 앞에서 조심성도 없이 방귀를 마구 낀다고 단단히 화가 나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색시 집에서는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런 일로 도망을 가버린 신랑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전날 밤에 방귀 끼고 소박을 맞았다는 소문이라도 날까봐 사람을 신랑 집으로 보내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버릇없이 자란 탓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를 하고 색시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빌고 달래서 겨우 신랑을 데려왔습니다. 옛날에는 3일 신행이라고 해서 신랑이 색시 집에서 사흘 밤을 자고 신행기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색시 집에서 사흘 밤을 자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 색시가 또 방귀를 뀌었습니다. 색시 딴에는 한 번 실수를 한 일도 있고 해서 단단히 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 참다 아주 크게 방귀를 뀌었습니다. 속이 좁은 신랑은 그 자리에서 두말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2번이나 도망을 간 신랑을 잡으러 가기도 뭐해서 색시 집에서는 2 손을 들고 친정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색시의 배가 불러오더니 다리 차서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10년이 지나니까 서당에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서당에 다녀오더니 어미한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서당에 갔더니 아이들이 절 보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댔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했습니다.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못해서 슬쩍 둘러댔습니다. 저기 바닷속에 꽁하고 엎드려 있는 밴댕이가 너희 아버지다.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당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소박대기라고 그러던데 소박대기가 뭐예요? 이제는 아이한테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기에
사는 동네와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제 어머니더러 오이씨를 한 봉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이씨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어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이씨 한 봉지를 구해다 줬습니다. 아이는 오이씨를 가지고 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이씨 사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 사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집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 야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나무랬습니다. 이 오이씨는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이 심으면 꼭 그렇게 된답니다. 하니 남자가 웃으면서 세상에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했습니다. 예,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전날 밤에 방귀를 뀌었다고 소박 맞은 사람은 있지요.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자기의 말이었습니다. 그래,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다고 소박 맞은 사람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남자가 들어보니 이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커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왔구나 생각을 하니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손을 부여잡고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네 아버지다.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을 했구나. 세상에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소견이 좁은 탓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하여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살자꾸나.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촛불을 먹은 사람들. 옛날 옛적 김선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선비가 서울로 나들이를 갔다가 날이 저물자 장터에 들렀습니다. 마침 가게마다 촛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촛불을 본 김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가래떡처럼 생긴 것에서 저렇게 환한 불빛이 나오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나도 몇 자루 사가야겠다. 김선비는 초 몇 자루를 사가지고 고향에 돌아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잘난 척을 했습니다. 자네들 이게 뭔지 아나? 촌스런 자네들에게 하나씩 나눠줌세. 그러고는 초를 나눠주고는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초를 받긴 받았는데
어디다 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잘난 척하는 김선비가 얄미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르치는 훈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훈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훈장 역시 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고 저리 봐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렇다고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말하려고 하니 망신스러워 아무렇게나 말했습니다. 아, 이것도 몰라. 이건 뱅어라는 물고기를 잡아 말린 뱅어포야. 요 까만 심지는 뱅어 수염이고 말일세. 이 밑에 난 것은 뱅어 똥구멍이라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지요? 숭덩숭덩 썰어서 국을 끓여 먹어야지. 여보, 이놈 가지고 국을 좀 끓여오구려. 한참 후에 훈장 부인이 국을 몇 사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국그릇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게 어째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훈장님, 웬 기름이 이리도 많습니까? 기름기가 많으니 영양가도 많겠지. 그러면서 훈장은 김을 후후 불어가며 한 대접을 다 마셨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따라서 다 마셨습니다. 아이쿠, 이게 무슨 맛이래? 느끼하고 텁텁하네. 촌스럽긴. 이건 서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인걸. 훈장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게 말했습니다. 훈장댁을 나서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던 김선비와 마주쳤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서울서 사다 준 걸로 국을 끓여 잘 먹었다네. 뭐라고? 그걸로 국을 끓여 먹었다고? 아이고, 이런. 그건 먹는 게 아니라 환하게 불을 켜는 초야, 초. 아이고, 맙소사. 우리가 불을 먹었다고? 아이고, 뱃속에 난리가 났겠네. 사람들이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던 훈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잠깐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뱃속의 불을 꺼야지요. 훈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우르르 냇가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첨벙첨벙하며 모두들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구렁이를 물리치고 연꽃이 된 연희 이야기처럼 꽃에도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옛 이야기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마음과 삶이 담겨 있습니다. 꽃 이야기들을 읽어보니 우리 주변의 여러 예쁜 꽃들이 더 아름답고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귀하게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